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 선출을 통해서 헌재를 구성할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가 뽑은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이 침해됐다며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55일 만에 헌재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최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헌재는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회가 뽑은 후보자의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겐 요건을 갖춘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최대행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에게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진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 다수는 우 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데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헌재는 국회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는 취지의 결정을 해달라고 한 데 대해서는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 결론낸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임명할지 언제 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그 결론에 따라서 파장이 불가피한 만큼 결정문 취지부터 꼼꼼히 살피겠다는 입장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린 이후에도 최대행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는 사실상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관련해 최상목 대행 측은 헌법재판소 판단에 불복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선고문에 담긴 내용이 많은 만큼 그 의미를 살펴보고 취지를 엄밀하게 분석한 뒤에야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까지 행사하는 건 과하다는 논란도 있었지만 선고문에 대행직도 임명권이 있다는 유권 해석까지 담긴 만큼 최상목 대행의 임명 의무 자체는 명료해졌습니다. 다만 복잡한 정치적 환경 탓에 마 후보자의 임명 시기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 임명 이후 정치권과 국무회의 모두에서 거센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입니다. 늦지 않은 시기에 그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한 총리가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그 결정을 미룰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최상목 대행 측은 이 같은 가능성도 고려 요소 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임명을 유보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 퇴색되고 불복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 최상목 대행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이 헌재 판결대로 마은혁 후보자를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했다며 비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룬 건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즉각 헌재 구인체제 복원을 서둘러 매듭지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민주당도 헌재가 최대행의 헌법 위반을 확정했다고 환영하면서 최대행에 국민께 사과하고
헌재 결정을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 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 최상목 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또 마 후보자가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거나 참여하더라도 공판갱신은 필요하지 않다는 법 해석을 내놨는데 탄핵 선고 지연을 우려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형식적 다수결 원리만 인용한 것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헌재 결정이 나와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면서 최 대행이 마 후보 임명을 미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식적인 다수결 원리만을 인용한 채 이를 인용했다는 것은 헌재가 헌재이기를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다. 다만 헌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아니라며 마 후보의 재판관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청구 등을 헌재가 기각했기 때문에 최 대행이 임명을 미룰 수 있다는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결정은 결국 옳은 결정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복 여부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이제 공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대통령 탄핵 심판과도 맞물려 있어서 최 대행의 선택에 따라 전국은 또 한 번 요동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가 오직 거대 야당의 눈치만 보며 따르고 있다며 헌법 파괴의 괴물이 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리인단은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 3명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권한쟁의 심판에 부적법 의견을 내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 대통령 탄핵 심판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군경 관계자들의 내란 혐의 정식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오늘 잇따라 준비 절차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군 예비역 사건을 병합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영수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 재판 준비 절차가 오늘 마무리됐죠? 네, 그렇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사건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이 오늘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첫 정식 재판은 다음 달 17일로 잡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마지막 준비 기일인 오늘도 국가 비상사태 요건을 검사들이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또 국헌문란 행태가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는데 검찰은 공소장을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정식 재판이 진행되면 양측의 공방은 더 뜨거워질 걸로 예상됩니다. 예, 다른 피고인들도 첫 재판 날짜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김용군 전 대령의 첫 재판도 다음 달 17일로 잡혔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은 날짜죠. 재판부가 세 사람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첫 공판은 다음 달 20일로 지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도 내란죄 성립 여부가 중요한 만큼 결국에는 다 병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까지 함께 심리할 가능성이 커진 건데 다음 달 24일 2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정리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창원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혹 전반을 집중 추궁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씨 사건을 넘겨받은 뒤 처음으로 명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구속수감 중인 명 씨를 창원지검으로 소환한 겁니다. 다만 명 씨 측은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거듭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명태균 씨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검찰 조사를 믿을 수 없다. 특검을 가자고 하는 거고 특검에 가서 이 정치인들의 민낯은 어떤 것인지 그걸 밝히고자 해서 의혹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과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자가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의 통화 내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라고 말했다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의 이름을 언급한 부분이 대표적입니다. 검찰은 또 김건희 여사가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을 밀라고 했다는 내용에도 주목합니다. 대선 당시 윤 대통령 부부가 명 씨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요청한 뒤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동시에 검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업가 김한정 씨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준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한정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가운데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핵심 피의자인 명 씨를 하루 더 조사할 예정인데 추가 폭로를 예고한 명 씨가 어떤 진술을 내놓는지가 수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가운데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열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이 내일 진행됩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량 붕괴 사고 합동 감식에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공단 등 5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앞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교각 위에 상판 구조물을 설치한 뒤 장비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 합동 감식을 통해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무너진 구조물 잔해뿐만 아니라 교각 위에 온전히 올려져 있는 콘크리트 복까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공 과정에 문제나 장비 조작에 오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판 등의 설계나 제작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작업 중 안전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빔이 살짝 옆으로 누우면서 부러지잖아요. 그게 시공 중에서건 뭐 제작할 때도 그렇고 잘 서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해요. 그 런처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안전수칙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았던가 아니면은 고정 상태가 불안전한 상태에서 이동이 되었다든가 검증하고 확인을 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사전담팀은 현장 CCTV 영상과 공사 계획서도 확보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데 다친 현장 노동자들이 회복하는 대로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서울 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상판 붕괴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사망 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 이름을 다시 공개합니다. 명단을 공개할 때는 해당 건설사가 어떤 공사를 하고 있는지도 같이 발표합니다. 정부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업계 항의에 2023년 9월 이후 중단한 사망 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 명단 공개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에서 흉기 습격 피의자가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숨지고 경찰관이 다친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피의자는 총상으로 인한 장기 내부 과다출혈 때문에 숨진 것으로 부검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규정부와 달리 총격이 피의자의 상반신을 향해 이뤄진 건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피의자를 경찰이 막아서며 격렬한 실랑이가 이어집니다.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출동 경찰은 얼굴을 다쳐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급한 상황 속에 경찰은 피의자에게 테이저건과 공포탄에 이어 실탄을 3발 쐈습니다. 새벽에 3시 총소리가 빵빵 3번 나. 근데 우수수수수네.
그래서 내가 나가보려다가 무사서 상반신에 총상을 입은 피의자는 대학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숨진 피의자를 부검했더니 사망 원인은 총상으로 인한 내부 장기 과다출혈로 확인됐습니다. 실탄은 3발 쐈지만 한 발은 빗나갔고 나머지 2발은 각각 옆구리를 관통하거나 장기에 박혔습니다. 수사 핵심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부터 사격하기까지 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피의자가 흉기로 공격한 매우 위급한 상황이라 총기 사용 자체는 문제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규정과 달리 피의자가 상반신에 총을 맞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은 정확히 떼탭을 겨냥하면 떼탭을 맞을 건데 움직이다 보면은 내가 떼탭을 겨냥했다 하더라도 반대로 오발선이 맞을 수 있잖아요. 경찰은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건을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로 넘겼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파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파악 중인데 일단 1,000명 이상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북한군이 추가 파병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추가 파병 인원수는 계속 확인 중으로 최소 1,000명 이상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안 북한군이 전선에서 사라지기도 했지만 한 달가량 소강 국면을 지나 2월 첫 주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다시 투입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힌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 Включав в себе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их військових. Але до цього весь цей час, довгий час після того, як була розбита їх бригада, 4 тисячі людей, весь цей час вони не використовували північно-корейців. 북한은 지난해 10월 11,000여 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로 파견했습니다. 훈련 기간을 거쳐 대부분 서부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됐지만 현재까지 사상자가 4,000명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큰 피해에도 북한군 추가 파병이 감행된 건 트럼프식 종전 로드맵이 속도를 내면서 쿠르스크 탈환이 시급한 러시아와 더 큰 반대급부를 얻으려는 북한의 계산이 맞아떨어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파병 가능성이 있다고는 기존에 말씀드린 바 있고요. 이런 가운데 북한군 전사자가 다수 발생한 상황에서도 북한으로 시신이 운구되는 정황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병 사실을 공식화하지 않은 북한의 내부 상황과 비용 등이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가계 지출 증가율이 2분기 연속 감소하며 소비 심리가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이 29%나 줄고 통신 장비도 10% 넘게 지출이 감소했는데요. 사회적 불확실성이 경제 심리 위축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은 290만 3천 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2.5% 늘었습니다. 2분기 4.6%, 3분기 3.5%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2분기 연속으로 소비 지출 증가폭은 둔화했습니다. 반면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521만 5천 원으로 3.8% 증가했습니다. 소득이 증가한 만큼 가계 지출은 늘어나지 않은 겁니다. 자동차 구입은 29%나 감소했고 가구와 조명은 21%, 통신 장비는 11% 가까이 줄었습니다. 오락 문화 지출은 단체 여행비가 30% 가까이 늘며 11% 증가했습니다. 평균 소비 성향도 2분기 연속 하락했는데 돈을 번 것보다 덜 썼다는 의미로 통계청은 사회적 불확실성도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가계 소득은 6분기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4분기 근로소득이 324만 1천 원으로 2.3% 느는 등 사업소득과 이전 소득이 모두 늘었습니다. 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119만 9천 원으로 3.7%, 하위 20% 가구는 121만 3천 원으로 3.0% 증가했습니다. 하위 20% 가구는
이전 소득이 늘었지만 고령 가구가 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감소했습니다. 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배율은 5.28배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배율이 작아진다는 것은 빈부격차가 줄어든다는 것으로 분배의 개선을 의미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압도적인 지지로 사연임에 성공했지만 계속해서 낮은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특정 축구인들의 지지일 뿐 성난 축구 민심과는 여전히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정몽규 회장의 대세로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선거인단 183명이 표를 던졌고 이 가운데 85%, 156표를 가져가면서 선거가 생각보다 싱겁게 끝났습니다. 선거인단 자체가 시도축구협회장과 K리그1 대표이사, 그리고 추첨을 통해 결정된 선수, 지도자, 심판 등 축구인입니다. 정몽규 회장이 줄곧 낮은 자세를 강조한 것도 이게 곧 축구 민심이 아니란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조언을 듣고 더 앞으로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발이 늦었지만 차곡차곡 하나하나 더 열심히 잘 하도록 약속드립니다. 지난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불거진 민심 악화는 선거 과정에서 더 증폭됐습니다. 두 차례나 선거가 연기되면서 축구협회에 대한 불신과 비난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축구인이 축구협회의 주인이며 대한민국 축구 주주인 국민의 축구협회로 쇄신하겠습니다. 문제는 축구팬들의 성난 민심을 달랠 뾰족한 방안이 당장 안 보인다는 점입니다. 결국 정 회장이 선거 전부터 강조한 소통과 쇄신이 축구 행정에 잘 녹아드느냐가 관건인데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이미 선언한 정 회장이 얼마나 의지를 보여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3월 하순처럼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도 서울 기온이 11도 정도를 보이고 있고 자정까지 4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오늘 밤에도 많이 춥지 않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3도로 오늘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높아 아침에도 많이 춥지 않겠습니다. 또 한낮에는 12도까지 오르며 역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이 적기 때문에 심해진 건조함을 완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겠습니다. 한편 낮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방에는 공기가 탁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는 선거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때문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헌재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면 헌재는 완전한 구인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관심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참여할지 여부입니다. 만약 참여하기로 하면 그동안의 변론 내용 숙지를 위한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3월 중순으로 예측됐던 선고 시점도 상당 부분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이 요지를 설명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간이갱신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헌재는 한두 차례 기일을 열어 신속하게 변론갱신과 종결 절차를 거친 뒤 구인 체제에서 파면 여부를 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변론에 참여해야 선고에 관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서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기존 재판관 8명이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는 이 모든 경우의 수는 결국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마 후보자 합류 여부는 의결 정족수와도 관련이 있는 만큼
대통령 측은 헌재의 인용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셈법이자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 헌법 정신에 위배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며 헌재가 거대 야당의 정치 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재판관 평의는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측은 재판부에 군 지휘관들의 진술조사를 제출한 데 이어 최종 변론기일 증거조사 당시 발표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기도 했는데 변론은 종결됐지만 양측의 여론전과 물밑 작업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종은입니다. 최상목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를 두고 국민의힘은 헌재가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의 오랜 관행과 헌법적 관습은 전혀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며 헌재가 헌재다움을 포기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 위반을 확정했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헌재 결정은 국회 결정을 멋대로 재단하고 무시했던 최대행 체제를 향한 경종이라며 한덕수 총리와 최대행은 국회와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후보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나라 정상화의 길이라며 특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제2의 김대업일 뿐이라며 제2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법사위 통과 하루 만에 본회의에 올라온 명태균 특검법.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찬성표로 예상대로 어렵지 않게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 1인으로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에 더해 명태균 특검법까지 통과돼야 헌정 질서가 회복되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누구라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들이 명태균 특검을 찬성하고 있는데 여당을 향해선 유력 대선 후보들이 연루돼 특검에 반대하는 거냐고 반문하기도 했는데 명시 주장을 믿을 만하다며 신빙성의 힘을 보탰습니다. 명태균 씨가 좀 뻥은 있어요. 네. 즉 과장은 있지만은 팩트는 틀린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부결 당론을 정하고도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여당은 조기 대선을 겨냥한 정치 공작이자 보수 초토화를 위한 정략적 법안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제2의 김대업으로 재미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구속된 선거 브로커의 주장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처지부터 돌아보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는데 정치 브로커 명태균을 이용한 정치 공작 그만하십시오. 한심합니다. 형사 피고인 이재명 대표와 이를 따르는 민주당 의원님들은 제발 거울 좀 보십시오.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여권 내부에선 명태균 특검이 현실화할 경우 유력 대권 잠룡들에게 상처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습니다. 결국 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올 경우 여당이 내부 이탈표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이번 특검법 재표결이 탄핵 심판 또는 조기 대선 국면과 맞물릴 수 있다는 점이 최대 변수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여권 내 대권 경쟁 구도를 고려하면 무기명으로 진행될 다음 표결에서는 표 단속이 더욱 어려울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상욱 의원이 본회의 표결에서 당론을 어기고 명태균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걸 두고 소속당에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 당론을 위배하는 표결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특검법 찬성 표결 뒤 명태균 씨 건은 피할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먼저 밝히는 게 당에 도움이 될 거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맞물리면서 여야 모두 사법 리스크 굴레에 갇힌 모습입니다. 서로의 약점을 고리로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동시에 출구 전략도 모색하고 있는데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을 겨냥해 이 대표가 비상식적인 거짓말로 일관해왔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최근 주창하고 있는 중도 보수론도 실체가 없다며 이 대표의 정치 노선을 정조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 노선은 좌클릭도 아니고 우클릭도 아닙니다. 오직 좌클릭만 있을 뿐입니다. 1호 당원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내란 혐의 수사, 재판까지 사법 리스크에 휩싸이자 이 대표 리스크를 더 부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던진 개헌론을 본격적으로 띄우며 특위까지 출범시키고 나선 것 역시 시선 돌리기의 일환이란 분석입니다. 대통령이 임기까지 내던지며 스스로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만큼 이번 기회에 권력 구조를 포함한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장 다음 달 26일 선고가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을 뒤집기 위한 여론전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것부터 검찰의 확대 해석으로 시작된 데다 표현이 과했다는 이유로 2년이나 구형한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약간 표현이 좀 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걸 갖고서 징역형을 2년씩이나 구형하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매우 정치적인 구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친 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회견을 열어 정치검찰의 기획수사가 기획재판으로 이어진 거라면 항소심 법원에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당 차원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 통상정책에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어 성장, 친기업 행보를, 이 대표는 당내 비명계 통합에 매진하며 재판과는 거리두기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세상을 만드는, 상식적인 세상을 만드는 그런 일에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야 모두 나름의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셈이지만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사법 리스크 선거, 즉 생존 게임이란 꼬리표를 뗄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과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의 수위가 향후 전국을 판가름할 거란 관측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감사원이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직무감찰하는 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채용 비리가 드러난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5월 선관위가 고위 간부들의 자녀들을 특혜 채용했다는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감사원은 즉각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선관위는 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기존에는 감사 받은 적 있는 분이시잖아요. 당시랑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론의 비판 속에 선관위는 결국 직무 감찰을 부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가 위헌인지 판단해달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대통령 소속 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직무감찰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원법의 입법 취지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관행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감사원은 또 예정대로 선관위 채용 비리에 대한 직무감찰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3년 이후 시행된 7개 시도 선관위의 경력 경쟁 채용 291회를 전수조사해 모두 878건의 규정 위반을 확인했습니다. 적발된 전현직 직원들은 고위 간부의 자녀가 선관위에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허술한 채용 절차 속에 선관위 직원들은 인사 담당자에게 거리낌 없이 연락하여 채용을 청탁했고 인사 담당자들은 다양한 위법 편법적인 방법으로 합격시키거나 특정인을 배제하는 등 공직 채용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32명에 대해 선관위의 비위 통보와 함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경기도 안성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은 사고 구간 공사를 맡은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오늘 이어갑니다. 또 내일 오전 10시 반부터 경찰과 국가수, 산업안전공단 등 5개 기관에서 34명이 참여하는 합동감식을 거쳐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전북 김제시 불양면의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40여 분 만에 불을 껐지만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는 출발 지연이 결정되고 10분 뒤에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는 이런 사고 계획을 담은 예비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조종실에 객실내 연기 경고가 뜨고 객실 승무원이 화재를 보고하자 기장은 화재 1분 뒤인 10시 15분에 비상탈출을 지시했습니다. 독자 활동을 선언한 뉴진스, 자칭 NJ지와 관련해 대중음악 단체들은 그 누구도 법원 판단 전에 계약 해지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멤버 팬들은 단체들이 하이브를 대신해 여론전을 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음악 콘텐츠 협회 등 5개 대중음악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뉴진스가 독자 행보로 K-팝 산업을 위기에 빠뜨린다는 성명서를 지난주에 낸 데 이어 기자회견까지 연 겁니다. 이들은 동업관계인 기획사와 가수 간 전속 계약이 대중음악 산업의 근간인데 이 매듭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템퍼링 또는 전속계약 위반 관련된 이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사건 정도가 아니라 메이저 기획사부터 인디 기획사까지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진스 멤버 팬들은 하이브 입장만을 대변하는 편향적 여론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예인의 계약 해지권을 부정하는 건 기획사 중심 논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팬들은 단체 측이 뉴진스가 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이른바 템퍼링을 한 것처럼 허위 프레임을 씌웠다고 주장했는데 단체 측은 뉴진스에 국한된 게 아니고 산업 전체의 이야기라면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자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주엔 멤버들 독자 활동 여부를 가려줄 가처분 신문기일이 열리는데 이 결정이 멤버뿐 아니라 엔터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미국 수출을 염두에 두고 멕시코에 공장을 운영 중인 국내 가전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 관세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대신 미국 생산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커서 모든 시나리오를 짜놓고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미국 최대의 디자인 건축 박람회. 미국 가전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한국 기업들은 브랜드를 새 단장하거나 현지 브랜드를 인수하며 프리미엄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가전 1위인 LG전자와 2위인 삼성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예고된 멕시코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멕시코 대신 미국 생산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철강 관세로 미국 생산에서 가격 경쟁력을 위협받게 된 한국산 철강을 미국산으로 대체할지도 고민거리. 무엇보다 트럼프의 관세가 어떻게 부과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 최대의 위협 요인입니다. 멕시코뿐만 아니라 베트남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태국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시나리오를 다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를 보고 저희들 대응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가전제품의 인공지능, AI 기능을 강화하고 주택 건축 단계부터 빌트인 제품을 공급하는 전략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가전에 접목된 AI가 사용자들이 평소 느껴왔던 집안일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알아서 해결해주고 삶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미국 내 물가가 올라 위축될 수요에 대응하는 문제는 어려운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가전업계의 관세에 대한 대응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가파르게 상승했던 세계 가상화폐 시장에 찬바람이 불며 이달 들어서만 시가총액이 1,200조 원가량 증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달 초 3조 6,200억 달러, 우리 돈 5,200조 원이었던 가상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은 오늘 한때 2조 7,500억 달러, 우리 돈 3,900조 원까지 감소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은 16% 줄었고 2위 이더리움은 25% 넘게 감소했습니다. 민생 경제 법안으로 분류되는 반도체 특별법과 상법 개정안이 여야 간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법안 협상은 더욱 어려워지리라는 전망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 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소관 상임위가 180일 안에 처리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야 하며 일정 기간 뒤에 본회의에도 자동 부의됩니다. 국민의힘이 제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자원위원회의 법정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다만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조항은 빼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시설 투자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여야가 합의한 부분부터 우선 넘기자는 겁니다. 52시간 예외 적용을 강조해오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알맹이를 쏙 뺀 보여주기식 법안으로 생색을 내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면 본회의 부의까지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는 오히려 슬로우 트랙이자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 트릭입니다. 실제로는 1년 가까이 묶어두면서 물론 상임위 심사의 속도를 내면 법안 통과 시점을 앞당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이 서로 다른 당 소속이어서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조속한 법 처리는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즉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법안도 충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애초 2월 임시회 처리가 예상됐지만 여당이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해치는 악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우원식 의장이 협상부터 하라며 법안 상정을 미룬 겁니다. 경제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삿바 싸움은 연금개혁 협상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 여야정 2차 국정협의회에서 일괄 타결 내지는 단판이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법안의 시시비비를 떠나 여야가 뭐 하나 제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는 공언이 허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여야 간 주도권 싸움에 협상 공간은 더욱 줄어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반도체 기업의 투자에 CJ 혜택을 강화하는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20%로, 중소기업은 30%로 높아집니다.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 세액 공제는 2029년까지, 반도체는 2031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기술 생산 능력 향상과 투자 선순환 가속화를 통해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이 강화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반도체 생산시설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세액 공제 확대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선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폐업 직전인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곧 상장될 대박주라고 속여서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도자료까지 뿌리며 멀쩡한 회사인 것처럼 꾸몄는데요. 무려 50억 원 넘는 돈을 챙겼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경찰이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공장을 압수수색하며 사진을 찍고 서류를 살핍니다. 큰 빚을 진 데다 곧 영업 종료될 회사의 공장입니다. 그런데도 총책 A씨 등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 주식 리딩방이나 콜센터 등을 이용해 곧 상장될 대박주가 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600여 명에게 58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희망금에 뭐 어떻게 했대는 등 상장이 더 빨라질 것 같다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비상장 주식 사라고 했던 거였어요. 언론사 홍보기사까지 내가며 마치 미래가 유망한 회사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공시까지 악용하는 등 범행 계획과 준비가 매우 정교하고 치밀했으며 경찰은 총책 4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72명도 검거해 모두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범죄 수익금 34억여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고 90억 원어치 비상장 주식은 판매를 차단했습니다. 함께 검거된 회사 운영진은 A씨 등이 투자를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주식을 발행해줬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살인 예고글을 올리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징역형 처벌이 내려질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보행자를 친 교통사고의 14%가 후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람의 86%는 65세 이상 고령자였는데요. 후진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장착되면 이런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류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진하는 차량이 뒤에 있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결국 충돌로 이어집니다. 후진할 때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가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자동차 보험 가입 차량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14%가 후진 중에 발생했습니다. 후진 차량에 치여 보행자가 숨진 사고의 78%는 화물차나 승합차에 의해 발생했고 사망자의 86%는 65세 이상 고령자였습니다. 후방 충돌 방지 장치가 있었더라면 이런 끔찍한 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습니다. 차량 충돌 방지 장치는 1m 앞에서 경고 표시를 한 뒤 30cm 앞에서 차량을 스스로 멈춰 세웁니다. 법 개정으로 지난 2022년부터 전방 충돌 방지 장치 장착은 의무화가 됐지만 후방의 경우는 의무화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삼성화재는 국토교통부가 신차 안전도 평가 시 후방 충돌 방지 장치를 평가한다면 제조사의 장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후진 사고는 이제 주정차 중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운전자의 제한된 시야로 인해서 신속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RAB와 같은 후진 사고 방지 첨단 안전 장치 의무 장착 확대를 통하여 후진 사고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후방 충돌 방지 장치를 장착한다고 해서 후진 시 발생 사고를 모두 다 예방하기는 힘듭니다. 차량 센서와 후방 카메라 기능 개선 노력이 더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더 높아져야 합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소방당국이 전기차 화재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신축 지하주차장 내 소화 경보 설비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스프링클러는 조기 반응형 헤드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아날로그식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소방청은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을 바탕으로 이런 내용을 주로 하는 추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 기간에 진행되는 IOC 선수위원 선거 국내 후보자로 전 봅슬레이 국가대표 원윤종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대한체육회는 후보자 면접과 언어 수준, 올림픽 참가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다음 달 14일까지 원윤종 후보자 관련 서류를 IOC에 제출할 예정이고 IOC는 선거에 나설 최종 후보자를 올해 하반기에 발표합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국내 업체가 유럽을 시작으로 캐즘을 극복하겠다는 도전장을 냈습니다. 저렴한 소형차, 소비자 요구에 맞춘 목적 기반 차량 등으로 소비자들을 공략한다는 전략인데요. 새로운 전기차가 첫 선을 보인 스페인 현장에 박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인근 타라고나. 기아가 이곳에서 새 전기차를 공개하며 얼어붙은 전기차 시장을 녹이기 위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올해 한국과 유럽에 출시되는 전기차 세단은 최대 주행거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효율성에 의문을 가진 소비자들을 겨냥했습니다. 내년 출시 목표인 소형 전기차는 더 작고 저렴한 차를 선호하는 유럽 시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전작보다 낮춘 3만 달러대 판매가로 저가 전기차 전쟁을 선포한 테슬라, 폭스바겐과의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With this aggressive pricing strategy, we will complete a full lineup of accessible EVs that combines excellent product features with innovative technology. 최대 9명이 탈 수 있는 좌석이 큰 물건도 들어가는 짐칸으로 변신합니다. 소비자들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는 목적 기반 차량, PBV 전기차입니다. 고령층과 장애인 등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교통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그동안은 이런 구조 변경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야만 했지만 이제는 완성차 업체가 직접 맞춤 생산해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도 크게 낮췄습니다. 강력한 경쟁자들이 움트는 중국과 보조금 감소가 예상되는 미국 대신 제2의 전기차 시장, 유럽이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럽을 예를 들자면 그 30년도에 이제 830만 대 시장이거든요. 전기차에 대한 트렌드는 속도에 대한 2, 3년의 지연은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가야 될 방향인 것은 분명하고. 전기차 수요 둔화라는 벽을 넘기 위해 이곳 유럽에서 시작된 다양한 시도가 우리나라를 자동차 강국으로 다시 우뚝 서게 할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YTN 박견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구제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다음 달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순회 간담회가 개최됩니다.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서울 수도권, 충청, 대전, 전라, 광주, 대구, 경북, 강원, 부산, 울산, 경남까지 모두 7개 권역에서 진행되며 환경부가 발송한 문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황청이 폐렴으로 13일째 입원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건강 상태가 좀 더 호전됐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청은 현지 시간 26일 저녁 언론 공지에서 지난 24시간 교황의 건강 상태가 추가로 약간 개선됐다며 며칠 전에 발견된 경미한 신부전 증세도 해결됐다고 전했습니다. 교황청은 지난 22일부터 계속 써왔던 위중하다는 표현을 이번 공지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 봄 기운이 물씬 느껴졌습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인 내일도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포근하겠는데요.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3도, 광주 5도, 대구 5도 등 아침 공기가 한층 부드러워지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12도, 광주 15도, 대구 17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질병의 70%가량이 손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평소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중요하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수면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맑은 날에는 바깥으로 나가서 2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이 좋고요. 일주일에 3일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즘 메마른 날씨에 비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내일 오전까지 충청 이남 곳곳에 비가 오지만 양이 무척 적겠고 수도권에도 빗방울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따라서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하긴 어렵겠습니다. 한편 내일 중서부 지방은 스모그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3일절 연휴 동안 전국에 봄비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기온이 내려가며 강원과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원희다였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